동부전선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1943년 겨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잔혹한 전투인 스탈링그라드 전투의 배경이 된 시기였습니다. 한편 북아프리카 전선에서는 미 공군이 주간 폭격 임무를 수행하기에 완벽한 날씨로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1943년 2월 1일 414 비행대대의 B-17 항공기가 알제리 비스크라 인근 기지에서 이륙하여 튀니지, 비제르테와 튀니스의 독일군 통제 항구를 공격하기 위해 출격했습니다. 이날은 하늘을 나는 요새에 탑승한 승무원들이 결코 잊지 못할 사건이 발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기지로 복귀하던 편대는 독일 메서슈미트 BF-109 전투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대가 자신을 희생해 편대 전체를 추락시키겠다는 듯이 뛰어들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B-17의 후반기 찢어졌고 특히 All American이라는 놀라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죠. 최악의 경우 항공기와 승무원 전체가 북아프리카 사막의 뜨거운 낮과 얼어붙은 밤의 모래사막에 매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All American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꼬리가 거의 잘리고 뒤쪽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B-17은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늘을 당당하게 날아다녔습니다. 90여 분 후 제어 시스템의 심각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B-17은 광활한 사막을 가로질러 알제리의 기지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승무원 중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2차 세계대전 중 B-17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잉 B-17 플라잉 포트리스는 1935년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보잉이 설계한 기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기종은 미 제8공군의 유럽 전략 폭격 캠페인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1942년부터 1985년까지 B-17은 B-24, P-51 머스탱과 같은 호위 전투기와 함께 독일의 항공 산업을 파괴하며 2차 세계대전에서 보잉 B-17의 탄생, 프로토타입에서 전설로 1984년 8월 미 육군 항공단은 공중전의 지형을 바꿀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시속 200마일 이상의 속도로 1톤의 폭탄을 운반하고 항속거리가 2000마일에 달해야 하는 야심찬 사양의 새로운 다중 엔진 폭격기를 설계하고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1934년 6월 18일 보잉의 엔지니어 기포드 에머리와 에드워드 커티스 웰스는 예비 작업을 시작하여 나중에 모델 이버 99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제작은 정부의 요청을 받은 지 8일 만인 1934년 8월 1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보잉은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해 자금을 투자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델 이버 99는 항공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날개 길이가 약 100피트, 길이가 70피트, 무게가 약 15톤에 달하는 금속 중간 날개 항공기였습니다. 각각 7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내는 4개의 호넷 엔진으로 구동되었습니다. 보잉은 몇 가지 획기적인 기능을 통합하고 추가했습니다. 랜딩 기어와 테일 레어더는 공기 역학을 개선하기 위해 접을 수 있었습니다. 299 모델 이전에는 대부분의 항공기가 랜딩 기어가 노출되어 있어 공기 흐름을 방해했습니다. 기어를 동체 안으로 집어넣으면 항력이 크게 감소하여 속도와 비행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 항공기에는 공합식 브레이크도 장착되어 있어 미국 항공기가 기존의 기계식 브레이크 대신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한 최초의 항공기가 되었습니다. 공합 브레이크는 1930년대 항공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었으며 모델 299 B-17 프로토타입에 장착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 브레이크 시스템은 기계적인 힘, 자전거에서와 같이 이나 유압 일부 후기 항공기에서 사용과 달리 압축 공기 압력, 일반적으로 공기를 사용하여 브레이크 메커니즘을 작동시켰습니다. 공합식 브레이크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에는 압축 공기를 고압, 일반적으로 80-120 psi로 저장하고 온보드 컴프레서로 지속적으로 재충전하는 공기 탱크가 포함되었습니다. 조종사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조종석의 제어 밸브가 작동하여 압축 공기가 브레이크 어셈블리로 흐르도록 했습니다. 에어라인은 압축 공기를 탱크에서 바퀴의 브레이크로 전달했습니다. 브레이크 액추에이터는 공기 압력을 기계적 운동으로 변환하여 공기가 유입되면 피스톤이 바깥쪽으로 밀려 브레이크 디스크나 드럼에 브레이크 패드를 눌러 제동력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공합식 브레이크 시스템 덕분에 항공기는 착륙 시 특히 짧거나 고르지 않은 활주로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정지할 수 있었으며
이는 무거운 항공기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모델 이북국 99는 외피가 대부분의 응력을 견디는 세미 모노코크 구조와 가벼운 내부 프레임워크가 결합된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견고하면서도 가벼운 기체, 손상에 대한 복원력, 조립 라인 생산 적합성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토타입에는 자동 조종 시스템을 비롯한 첨단 비행 장비도 탑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자동 조종 장치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특히 대형 비행이나 장시간 임무 수행 시 조종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또한 영상 앞부분에서 언급한 올 아메리칸 B-17의 생존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35년 7월 28일 보잉의 수석 테스트 파일럿인 레슬리 타워가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시애틀에서 라이트 필드까지 평균 시속 203마일의 속도로 육군의 요구 속도를 훨씬 뛰어넘으며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모델 이북 99는 오하이오주 데이턴의 라이트 필드에서 더글러스 DB1 및 마틴 모델 146과 경쟁했습니다. 보잉의 프로토타입은 2배나 비싼 가격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경쟁사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참관자들은 감탄했습니다. 당국은 새로운 디자인에 만족했지만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B-17 프로그램은 거의 끝날 뻔했습니다. 1935년 10월 30일 라이트 필드에서 재앙이 닥쳤습니다. 라이트 비행장의 비행 테스트 책임자인 피터 힐 소령이 모델 299의 첫 비행에 나섰습니다. 이륙 직후 기체가 기울어져 추락하고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고로 힐과 비행을 관찰하던 보잉 테스트 파일럿 레슬리 타워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승무원이 항공기를 주차할 때 조종면을 보호하는 장치인 돌풍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것을 잊은 것이었습니다. 파괴된 프로토타입으로는 대회에 계속 참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군은 더글러스와 계약을 맺고 대신 133대의 B-18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군 고위 장교들은 모델 299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몇 가지 절차를 거쳐 실제 테스트를 위해 10센대의 YB-17, 이후 Y1B-17로 불림을 주문했습니다. 이 결정은 플라잉 포트리스 프로그램을 살리고 보잉이 재정적 파탄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의 유일한 긍정적인 결과는 조종사 체크리스트의 도입이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조종사와 승무원이 비행 전, 비행 중, 비행 후의 순서대로 주의 깊게 확인하고 수행해야 하는 단계와 항목의 목록입니다. 다음을 보장합니다. 중요한 단계, 조종장치 잠금 해제, 타이어 공기압, 연료 잔량, 전기 시스템 확인을 놓치지 않습니다. 파일럿은 특히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인 상황에서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승무원은 표준화된 프로세스에 따라 작업하여 개인별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1935년 사고 이전에는 항공기가 더 단순했고 조종사는 모든 절차를 쉽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시스템을 갖춘 크고 복잡한 항공기인 모델 299 B-17의 전신은 인간의 기억력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사고는 한 단계만 잊어도 항공기와 승무원의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미 공군 그리고 이후 전체 항공업계은 모든 비행에서 체크리스트를 필수 항목으로 의무화했습니다. 그 후 의학, 원자력 작업, 심지어 수술과 같은 분야에서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도입했습니다. B-17의 플라잉 포트리스라는 이름의 유래는 다소 우연적이었습니다. 시애틀 타임즈 기자였던 리처드 윌리엄스는 첫 비행 전날 모델 이북 99를 목격했습니다. 그 위풍당당하고 거대한 외관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사진 캡션에서 동체에서 튀어나온 수많은 기관총 때문에 15톤의 비행 요새라고 불렀습니다. 보잉은 이 별명의 마케팅 잠재력을 재빨리 알아채고 플라잉 포트리스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이 이름은 적진 깊숙한 곳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중무장 폭격기라는 디자인의 핵심 정신을 포착했습니다. 오늘날 프로토타입은 종종 XB-17이라고 불리지만 이 명칭은 사고 이후에야 등장했습니다. 공식적인 B-17이라는 이름은 1936년 1월에 지정되었습니다. 시작은 험난했지만 모델 이북 99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용 항공기 프로그램 중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플라잉 포트리스는 전략 폭격을 재정의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엔지니어링 마블 B-17 플라잉 포트리스가 전설이 된 이유는 첨단 엔지니어링으로 군용 항공기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B-17은 공중전을 완전히 변화시킨 혁신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발전 덕분에 연합군은 전략적인 주간 폭격 임무를 수행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B-17의 모든 부품이 금속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설계는 항공기 제작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보잉 엔지니어들은 하중을 견디는 몇 가지 부품에 응력이 집중되지 않고 전체 구조에 분산되는 셈이 모노코크 기체를 개발했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 덕분에 B-17은 극심한 전투 손상을 견디면서도 비행을 계속할 수 있는 뛰어난 내구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혹독한 전투 환경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B-17은 코가 날아가거나 꼬리가 심하게 손상되고 날개가 벗겨져 구멍이 난 채로 영국으로 귀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비행 요새는 엔진 한두 개가 고장나더라도 나머지 엔진이 초과 근무를 하면서 항공기를 계속 띄워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력은 전쟁 중 많은 승무원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폭격기는 장거리에서 무거운 폭탄을 운반해야 하는 항공기의 핵심 요소인 강도와 무게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는 고급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설계의 중복 시스템을 통합하여 항공기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후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이트 사이클론 엔진은 B-17 성능의 생명줄이었습니다. B-17G는 신뢰성으로 유명한 9기통 방사형 슈퍼차저 공냉식 엔진인 라이트 사이클론 R 1820-97로 구동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해수면에서 분당 2300회전으로 1000마력, 이륙시 분당 2500회전으로 1200마력을 생산했습니다. 비상시에는 전쟁 비상 동력을 사용하여 최대 1380마력을 낼 수 있습니다. 각 엔진에는 분당 24, 00회 회전할 수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 B-22 터보차저가 장착되었습니다. 이 터보차저 시스템은 고고도 비행에 필수적이었으며 다른 국가가 아직 따라잡을 수 없는 미국의 엔지니어링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라이트 사이클론 엔진은 B-17 프로그램을 넘어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자들은 독일 목표물에 대한 주요 전략으로 고고도 정밀 폭격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B-17의 주요 변경 사항 및 개선 사항. 플라잉 포트리스는 초기 프로토타입에서 전투 교훈과 기술 발전을 통해 생산 모델로 발전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변형은 유럽의 위험한 상공에서 폭격기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B-17R는 프로토타입을 기존 모델 299에서 대폭 업그레이드하여 전투용 항공기로 탈바꿈시키는 시작을 알렸습니다. 첫 번째 생산 버전인 B-17B는 더 큰 방향타, 새로운 날개 플랩, 개선된 기수, 1200마력을 내는 더 강력한 R1820-51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B-17C는 더욱 강력한 Wright R1820-65 엔진을 비롯한 여러 부품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 항공기에는 이제 중요한 전투 생존성 기능, 자체 밀봉 연료 탱크 및 장갑 도금이 포함되었습니다. 설계자들은 이 폭격기가 적 전투기를 능가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방어 무장은 기관총 5문으로만 구성되었습니다. B-17D는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이러한 기능을 더욱 개선했습니다. F모델의 가장 큰 변화는 복잡한 프레임 노즐을 부드러운 일체형 또는 투피스 플렉시글라스 노즈 콘으로 교체하여 폭격기의 가시성을 크게 개선한 것이었습니다. 이 버전은 이 모델의 방어 설정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이후 버전에는 정면 공격을 방어하는 최초의 동력 포탑인 원격 제어식 턱 포탑이 추가되는 주요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B-17G는 이전의 개선 사항과 주요 업그레이드를 결합하여 가장 강력한 버전이 된 궁극의 플라잉 포트리스가 되었습니다. 1943년에 생산이 시작된 G 모델은 2개의 59경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는 벤딕스 디자인의 턱 포탑이 특징입니다. 이 최종 생산 모델에는 분당 750발을 발사하며 최대 3.17G를 제작하여 가장 많은 플라잉 포트리스 기종이 탄생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특히 1944년 2월 이후 유럽 전역에서 8공군의 폭격 작전을 이끌었으며 P-51 호위기가 마침내 공중전함을 목표 지점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된 1944년 2월 이후에는 유럽 전역에서 폭격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생명을 구한 방어 시스템. 적군 조종사들은 B-17의 강력한 방어 화력을 보고 하늘을 나는 고슴도치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전설적인 항공기의 전례 없는 방어 무장과 영리한 대형 전술 덕분에 보잉 B-17 플라잉 포트리스는 역사상 가장 격추하기 어려운 폭격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B-17개는 분당 7 있었습니다.
2명의 허리사수가 동체 양쪽의 구멍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유연한 59경 기관총에는 다른 어떤 위치보다 많은 1200발의 탄약이 실려 있었습니다. 후방에 고립된 꼬리사수는 각각 65발의 기관총 2문을 운용하여 후방에서 오는 공격을 방어했습니다. 전투 준비가 완료된 B-17G는 약 7제 500발의 탄약을 탑재하여 플라잉 포트리스라는 이름에 걸맞은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B-17은 방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심하게 계획된 전투 박스 대형으로 비행했습니다. 폭격기들은 상층, 중층, 하층의 세 그룹으로 엇갈리게 배치되어 입체적인 방어막을 형성했습니다. 54대의 항공기로 구성된 대형은 길이 약 600야드, Part 1 Mail, 깊이 5마일에 달했습니다. 다른 편대들도 6마일 간격을 두고 비슷한 대형으로 비행했습니다. 이 독창적인 배열은 중첩 사격장을 만들었습니다. 54대의 전투기가 동시에 6세 48문의 59경 기관총을 발사하여 사방 1000야드에 이르는 치명적인 화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적 전투기들은 거의 뚫을 수 없는 납벽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B-17 생존 이야기. 보잉 B-17 플라잉 포트리스는 2차 세계대전에서 전설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기종이라면 파괴되었을 피해를 입고도 살아남았다는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제200폭격대의 B-17 저스트 어 스냅에는 엔진 3개만 작동하는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정비대원들은 후방 동체에만 700개가 넘는 구멍을 세웠습니다. 기체 전체에 800개가 넘는 구멍을 발견한 후 세는 것을 멈췄습니다. 398 폭격대의 B-17G도 코엘른 상공에서 비슷한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지상 로켓이 엔진에 부딪혀 동체에 튕겨져 폭발했지만 항공기는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1944년 11월 6일에 착륙한 또 다른 요새는 대공포에 의해 동체에 큰 구멍이 뚫린 채로 착륙했습니다. 로렌스 델란시 중위의 B-17은 코엘른 상공에서 대공포에 맞아 재앙에 직면했습니다. 폭발로 부조종사가 사망하고 기체가 파괴되었습니다. 델란시는 산소, 지도, 라디오, 대부분의 계기 없이 손상된 기체를 조종해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다리는 거의 300, 공건피트 상공에서 얼어붙은 공기에 노출되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은성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B-17G Smacing Time 은 이러한 생존 이야기에 또 다른 장을 추가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1945년 1월 알텐하임 마을 근처에서 큰 피해를 입은 후 불시착했습니다. 승무원 전원이 이 놀라운 위협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러한 생존 이야기는 플라잉 포트리스를 역사상 가장 탄력적인 전투기 중 하나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폭격을 넘어서 를 분해하여 주방과 거주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후방 계단이 있는 특이한 드롭다운 도어를 설치했습니다. 또 다른 B-17E 화물기는 XG-108A였습니다. 폭탄 탑재실 문을 밀봉하고 개조하여 히말라야를 넘어 중국 B-29 기지로 물자를 수송할 수 있었습니다. 개조된 B-17G 모델 299AB는 이란의 샤의 전용 수송기로 사용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B-17은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QB-17 드론은 비키니 원자 실험 당시 핵폭발이 비행기를 어떻게 손상시키는지 연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검은색과 노란색 비행기는 사이드와인더와 같은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을 테스트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해군은 31대의 B-17G를 APS-20C 서치 레이더가 장착된 PB-21W로 업그레이드하여 최초의 공중 조기 경보 스테이션을 구축했습니다. 혁신적인 비행기는 동체 아래에 거대한 레이더 돔을 장착했습니다. AWACS 시스템은 이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되었습니다. 대중문화 속 B-17 보잉 B-17 플라잉 포트리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담함과 기술 발전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비행기로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켰어요. 12 o'clock high 1949는 B-17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영화입니다. 그레고리 패기 프랭크 세비지 준장 역을 맡은 이 고전적인 흑백 영화에는 연합군과 루프트바페의 액션 장면이 등장합니다. 스턴트 파일럿 폴 맨츠는 B-17G의 멋진 배꼽 착륙으로 4억 500달러, 현재 53,000달러의 해당을 받았는데 이는 1970년대까지 스턴트 출연료 기록이었습니다. 1964년부터 1967년까지 가상의 918 폭격대를 소재로 한 TV 시리즈가 이 영화의 성공을 이어갔습니다. 멤피스 벨은 두 편의 영화를 통해 유명해졌습니다. 1944년 윌리엄 와일러가 제작한 다큐멘터리에는 승무원들의 25번째 비행에서 촬영한 액션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5번의 전투 비행을 기록하기 위해 비행했습니다. 매튜 모딘과 해리 코닉이 주연한 1990년 영화에는 8대의 비행 가능한 B-17 중 5대가 사용되었습니다. 기술 문서와 개인적인 일화는 플라잉 포트리스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로저 프리먼의 B-17 플라잉 포트리스 이야기와 스티브 버드솔의 B-17 인 액션이 눈에 띕니다. 존 시오는 1983년 12월 중상을 입은 B-17과 죽이기보다 연민을 택한 루프트바페 조종사 프란츠 슈티글러의 만남을 그린 자비를 위한 먹이와 같은 멋진 그림을 그렸습니다. 현재 단 4대의 B-17만 비행합니다. 덕스포드에 있는 제국 전쟁 박물관의 셀리 비만이 미국 밖에서 비행합니다. 미국 전역에 복원팀이 작업합니다. 밀워키 주유소 폭격기인 B-17G 레이시 레이디는 꼼꼼하게 분해, 검사, 리퍼브 작업을 거쳤습니다. 12시 정각, 원더우먼, 검은 양 비행대의 피카딜리 릴리2가 명예의 비행기 박물관에서 복원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폭격기 중 하나인 보잉 B-17 플라잉 포트리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기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동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